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사과했습니다. 의혹 닷새 만에 입장을 선회한 이유,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귀국하라는 요청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것 같았던 전광훈 목사.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다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공천권을 폐기하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는데 김기현 대표 그 입을 당장 닫아달라 알근했죠.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완전히 절연할지도 주목됩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양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1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귀국 등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과정은 물론 지역구 물려받기를 볼 때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 몸 아니냐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는 물론 국정조사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3명째여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뿌려진 마약 음료에는 1회 투약분에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마약을 결합한 신종범죄를 벌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고용세습조항을 유지한 기아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학생 수는 급감한 탓인데 내년 인상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어제 설악산에 눈, 내륙에 우박이 내린 데 이어서 밤부터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또 특히 서해안과 제주에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다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닷새 만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숙인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당 전체가 부패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한 만큼 자체 진상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비명계에선 당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명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추가 연루자들의 명단이 속속 공개될 경우 한동안 파문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를 비롯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였다, 금권 선거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는 금권 선거였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기는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키고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과정은 물론 지역구 물려받기를 볼 때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몸 아니냐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는 물론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또 공분이 크기 때문에. 이어 민주당 내부 고발을 받기 위한 제보센터까지 만들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양심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나 관련자들이 더불어 돈봉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 위한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달책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통화 녹음에 언급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봐선 줄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화평 전 대전구의원에 대한 조사는 휴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 9명과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게 불과 나흘 전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빠릅니다. 검찰은 아직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이미 알려졌고 대상자들도 특정돼 진술을 비롯한 법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돈봉투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과 캠프 인사 수십 명에게 9,400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추가 혐의가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은 일단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쪽 수사가 먼저 돼야만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은 조달자 진술과 자금 흐름 추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 입건한다는 건 곧 사법 처리를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진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성된 돈봉투를 90개로 특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을 비롯한 캠프 인사들을 거쳐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까지 피의자 9명을 순차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의 정점인 송 전 대표에 다다를 때까지 다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줄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면서 강하게 대응했지만 전 목사 논란을 둘러싼 내용은 여전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우 종교인으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알렸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대뜸 여당의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및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전 목사와 선을 그으면서도 언급을 최대한 피해오던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 입을 당장 닫으라 날선 발언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의 이런 대응은 전 목사 논란의 여파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전 목사와 관련한 당 지도부 대응에 비판을 쏟아내다가 상임고문에서 해촉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김 대표의 각을 세우는 데다 홍 시장의 해촉과 이후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원로시고 당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제를 당부드린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용을 수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전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릅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발탄이죠. 여기에 전 목사든 홍 시장이든 당과 관련한 발언에 쉽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김기현 대표의 선긋기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규모 차출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서 민생을 제쳐놓은 인사 논의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힘든 국민 앞에서 공천과 선거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 민생과 중장기 전력과제 전력을 쏟아야 하고 공천 시스템은 그때 가서 당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신도 성폭행 논란이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비유한 막말 SNS 글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보좌진 실수라고 사과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따르는 설화에 여당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SNS에 민주당을 겨눈 글이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쓰레기와 돈, 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함께 민주당을 신도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빗댄 내용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이나 과거 성비위를 비판하려던 의도로 보이는데 선을 넘은 막말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좌진 실수로 비공개로 보고돼야 할 메시지가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됐고 당에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미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긍정평가하는 논평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따른 내부 기강 잡기에도 설화가 끊이지 않자 여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만큼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은 당규에 정해진 역할을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잘 수행할 겁니다. 문제되는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뭐 일벌백계하고 뭐 이런 역할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김기현 대표가 장애인 현장 행보를 계획하는 등 민생 챙기기로 중도와 소외계층 신뢰를 얻으려고 주력하는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나오는 민심과 동떨어진 잇따른 설화에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그리고 며칠 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벌써 세 번째인데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전부 날린 뒤 경찰에 직접 피해를 신고할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현관문에는 수도요금이 밀렸단 계고장과 함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수사 중이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임모 씨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A씨 집을 비롯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알리는 데엔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기억합니다. 부지런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고소를 해야 된다, 탄원서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많이 써갖고 먼저 주시고. A씨를 비롯해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 30대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인 임모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잠적했던 대부업자가 국내로 들어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재작년부터 지역 대부업자 모 씨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지역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한다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골프장 건설도 지금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도 짓는다고 많이 했거든요. 좀 더 믿음 준 것 같아요. 향후 회장이던 오 씨는 지역 국회의원을 불러 투자자들과 식사하면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가 10년 넘게 지역에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왔던 터라 A 씨도 이사를 위해 모아뒀던 전세 자금 1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을 끝으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오 씨와 연락도 끊겼습니다. 원래는 계속 잘 주다가 3월 21일부터 이제 잠적을 했더라고요. 카톡도 다 차단한 상태고. 알고 보니 오 씨는 지난달 말 주변의 추억 사실을 숨긴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은 지금도 오 씨 사무실 앞을 서성입니다.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주 깜빡 속였으니까.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속한 사람이 100명에 이르는 만큼 피해액도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던 경찰은 외국에 발이 묶여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를 지난 주말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오 씨는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혹시 오늘 혐의 인정은 하셨나요? 네, 다 인정했습니다. 그 도주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서. 근데 피해자분들께 그럼 한마디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 씨는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당장 투자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배포된 마약 음료에는 1회 투약분에 무려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보고 윗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주택가 지하창고, 물건이 잡다하게 쌓여있는 선반 아래 종이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접힌 종이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모 씨는 이렇게 마약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을 통해 두고 간 마약을 걷어와서 필로폰 10g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우유에 타서 이른바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음료 한 병에 필로폰 0.1g 정도가 들어간 셈인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모두 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6명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마약을 결합한 신종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료를 받아간 피해자 측이 최대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범행 관련자 여럿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길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병행되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한두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거한 인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제조책 길 씨와 중계기를 이용해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조작한 30대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를 비롯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범행 가담자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이용한 SNS 계정 등도 압수수색해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 중학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이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에 찔린 다른 반 동급생 B양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도주한 A군의 행방을 경찰이 쫓기 시작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 40분쯤 지나 학교와 500m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다름 아닌 A군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쉬는 시간에 범행이 이뤄지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 원하면 모두 특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호텔 예식장 계단에서 2살 아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준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던 난간 사이로 빠지고 만 건데요. 경찰은 호텔 측에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의 유명 관광지 수성못에 있는 호텔 예식장입니다. 이곳에서 비극이 일어난 건 일요일 낮 1시 50분쯤이었습니다. 예식장 비상계단 3층에서 두 돌을 겨우 넘긴 아이가 난간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계단은 이렇게 아래로 지하층까지 뻥 뚫린 구조입니다. 하지만 난간 사이 간격은 아이 몸통이 통과하기 충분할 만큼 넓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경찰은 안전장치가 부족한 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내 계단에 요구하는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지만 사고가 난 계단은 간격이 30cm에 가까울 정도로 넓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호텔 업주도 그렇고 또 건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공사도 그 설계도들을 했는지 여러 가지로 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호텔은 국토부 기준이 생기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가족이 호텔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난간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난간 살 기준은 넓이 기준은 그때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리가 좀 되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되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사고 호텔에는 어린이 이용이 많은 키즈 카페도 있었던 만큼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와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 8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각각 1명씩 모두 10명이 동참했습니다. 노동당국이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당국이 문제 조항을 고칠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거부하자 강력한 제재에 나선 건데요. 기아 노사가 첫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의 우선 특별 채용 관련 단체 협약입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겁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판이 커지자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 협약을 전수조사해 59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단협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반대가 커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한 겁니다. 단협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기아 측 설명과는 달리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사업장들은 기한 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가 고용세습 문제로 사법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채용 절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도 조율할 방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의 건설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 15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공사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노조 집행부 소속 50대 남성 B씨 등 3명을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전국 공사 현장 10여 곳에서 A노조가 가진 굴착기와 로더 등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로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노조는 시세보다 매달 수백만 원 비싸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현장에서 쓰지 않은 장비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열고 소음을 일으켜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가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불렀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 예고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 6, 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땐 푹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재검토 지시 이후 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무려 41차례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전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문항 하나하나에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질문엔 근로시간 상한도 담길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 갤럽 조사에선 응답자의 56%가 불규칙,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냈는데 특히 30, 40대에서 반대가 가장 심했습니다. 정부의 수정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투입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 불편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개화역과 김포공항 구간 버스 전용 차로를 한두 달 안에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경기 김포시청 관계자가 버스 전용차로 설치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현재 김포 사우동에서 고촌읍을 지나 개화역까지 8km 구간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데 김포시는 이곳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이용객이 몰리자 셔틀버스를 타는 김포 시민들의 이동시간 단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어서 서울시 협조가 필수입니다. 통행 속도의 정식성 향상과 골드라인 및 개인차량 이용 인원을 버스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서우동에서부터 공항까지 버스 전용차로 연속성 확보와 그다음에 공항대로의 버스 전용차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넉 달 정도 걸리지만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내부 실무자들은 뭐 서너 달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너 달요? 최대한 빨리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한 달, 두 달? 예. 김포 골드라인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당시 급한 대로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5호선 연장 때까지 혼잡도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대책 위주로 일단은 투입을 할 거고요. 바깥에는 분산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역 김포공항 입구 구간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3,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 과밀 문제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를 겪은 뒤에도 이 문제를 내버려뒀다면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각 부처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과밀 문제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된 수륙 양용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드론이 출몰해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제주공항 제2검문소 상공에 드론 한 대가 출몰해 공항 당국이 항공기 운항을 15분간 중단했습니다. 국가보안 가급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드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옥상에 드론이 추락한 것이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사들이 권위를 잃어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교권 강화 기류가 거셉니다. 반대로 학생 인권은 법과 제도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나온 학교 폭력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교권 강화였습니다. 학교는 영원한 의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는 주어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에선 학생이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활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급기야 학교에 전화하면 교원 지휘법을 안내하며 폭언하지 말라는 연결 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전화할 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 연결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 강화의 반대쪽 시소에는 학생 인권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첫 조례가 통과됐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증진한다는 목적이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전북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학생 인권을 축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차별 금지 합헌 판결을 이끈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도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체벌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교사가 학생 뺨을 때리고 피가 날 때까지 매질하던 2010년의 교실과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하는 2015년의 교실. 이런 세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탈적 사례들이 지난 10여 년 학생 인권 강화의 이유가 되기도, 교권 강화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닌 둘 다 보호해야 하는 가치인 만큼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감축 기조로 가며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오늘 오전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학생 수는 급감한 탓인데 2009년부터 14년간 유지돼 왔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대학가를 달구던 등록금 투쟁이 없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 가까운 8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 17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 인상을 결정해 한 학기당 학부는 평균 30만 원, 의학 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높은 물가 때문.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
지원액보다 물가 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립대학이라고 하지만 정부 재정적인 적고 그래서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인상 쪽으로 좀 갈닥을 잡은 것 같아요.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가까운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선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가가 갑작스레 치솟은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여당이 안건 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에 빚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다른 분하고 정의하고 바꾸세요.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가지고 그걸 무이자로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그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이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 중순이지만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설악산에는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때 아닌 설경이 펼쳐졌고 내륙도 우박에 이어서 강한 비바람 그리고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 중순에 설악산은 계절이 다시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휴일부터 내린 봄눈이 수북이 쌓이며 대청봉 주변은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내륙에는 비와 함께 얼음알갱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경북 경주와 부산, 천원 등 일부 지역에 내린 손톱만한 크기의 우박입니다. 찬 하강 기류와 따뜻한 상승 기류가 강하게 부딪히며 얼음 알갱이가 커진 끝에 떨어진 겁니다. 대개 상층으로는 5km를 기준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모여들고 대개 하층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모여들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역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등 4월의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밤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며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6월 초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동풍이 불어 태백 산맥을 넘는 공기가 고온 건조해져 일부 서쪽 지방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7도, 수원 26도, 청주 27도 등으로 6월 상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쪽은 속초와 동해 19도, 강릉 22도로 서쪽보다 기온이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고온 현상은 하루 만에 사라지며 이번 주는 날씨와 기온의 변동폭이 무척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기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요. 검찰 수사를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비판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좀 선회를 한 건데요.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좀 사과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지금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네. 기존 입장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선회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입장하고 달라진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선후가 고려가 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수사, 공정하지 못한 수사도 지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둘 다 인식이 됐던 거고요. 근데 무엇을 앞에다 두느냐라는 거의 문제였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거를 좀 앞에 뒀었죠. 근데 검찰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거를 안 거죠. 민심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 나의 잘못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도 좀 더 잘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 인식이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정문 녹취록에서 파생한 이 수사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대표성 내지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약간 이슈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비난을 먼저 하기 시작한 그거였죠. 그러나 여기에 좀 관련이 좀 없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정말 좀 큰일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잘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335 소리를 냈어요. 냈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놓은 방안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이래도 되나? 이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날 텐데? 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녹취가 너무 선명한 그 대화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도 좀 싸늘한데요. 지금 관련된 현역 의원만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정보지 형태로 뭐 의원들 실명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지역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도 얼마의 액수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안이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당내 조사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예. 어떻게 정확한 사실을 규명을 하죠?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태 수습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연루됐다 아니면 최소한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한대요. 송영길 대표에게는 그냥 전화해서 빨리 귀국하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을 해서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지 예. 말뿐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과 만약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여론조사 보고 좀 검찰이 무슨 패를 내놓을지 좀 상황을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 좀 실수하면 이거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금이니까 녹취록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뭉개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안이한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노웅래 의원 사건은 노웅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6천만 원의 뇌물을 정치자금을 받았네. 그래서 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라는 공당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조치해야 된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직접 진상조사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없다. 그래서 뭐 오늘 검찰 수사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 측에서는 지금 관련자들 뭐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당 자체에서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이게 뭐 비명계니까가 아니라요.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뭐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진 탈당을 권고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송영길 전 그렇죠. 대표 체제였죠. 송영길 대표가 권고를 하고 그것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우물쭈물하다가 민심이 되게 악화되니까 권고를 했거든요.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여론이 잠잠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혹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한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훼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은 피울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에는 민주주의라는 건 없어. 민주주의가 다 훼손된 상태로 그냥 가는 정당이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할 수 없고 더 옹색해지고 궁지에 몰리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진짜 역사에 커다란 오명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대책이 저렇게 시원찮냐? 그거는 지난 선거부터 지금까지 일정 부분 뭐랄까 한 배를 탄 사람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당을 위한 거다. 당신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억울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요구를 했죠. 정치적인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고려라는 이거를 어떻게 그럼 판단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 관련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은 압수수색하지 마라? 어떤 게 정치적인 고려 없는 건지 제대로 수사하면은 또 정치 보복 탄압, 정치 검찰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이고
어느 수준이 정치인 고려인지 이것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하자니 이것도 문제고, 또한 이것을 또 엄격하게 당에서 조사하고 조치하자고 생각을 해보니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예.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라는 것이 오늘 입장문에도 발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래도 저래도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좀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예. 얘기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딜레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민 장관 이태원 사태 이후에, 그 압사 사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라. 국민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예? 이상민 장관이나 도감청과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게 사법적 잣대 이전에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범이죠. 아니 어떻게 정치라는 그 거대한 권한과 그리고 공익을 다루는 그 공간에서 범죄자만 아니면 된다라는 도덕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를 지금 김상일 평론가 그 발언으로 좀 읽을 수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5선이죠. 근데 이 지역구를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뭐 이심송심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자, 이런 어떤 일련의 관계, 이 부분도 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2021년도 5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됨으로써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었고, 여러 가지 룰도 그렇게 좀 작동이 됐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이면 무효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거는 무효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과반을 넘게 된 거죠. 네, 그때. 상당히 좀 분위기상 여러 가지 좀 도와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풀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꾸 그냥 송영길 대표 귀국 안 하고 나는 뭐 7월달, 9월달 이때 귀국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정근 부총장하고 강래구 감사가 통화를 하면서 나눈 얘기예요. 이정근 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에게 이 송영길 대표가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전 부총장이 그래 맞아요 많이 썼어요 라고 했다.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을 했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송영길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 전달 이러한 문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송영길 대표는 검찰 조사 보고요. 이런 정치적인 수사 나 지금은 귀국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고 입장문도 상당히 좀 웃겨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다음 주나 아니면 5월 초에 내 입장을 밝힐게요.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당연 이것 때문에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귀국할지 여부가 아니라 내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이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도 다음 주나 5월 초나 이렇게 밝히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본인이 파악도 해야 되고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요. 전직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귀국을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관계 없다면서요. 그럼 와서 제대로 해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나온 녹취록에서만 봐도 보좌관 이름이 여러 차례 이제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론 이제 사실은 밝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이름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영길 대표, 나는 지금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조기 귀국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녹취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게 너무 말씀대로 생생한 거예요, 진짜. 옆에서 뭐 비디오 화면을 보는 듯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들리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뭐 어색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일어난 일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명을 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지켜본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의혹이 있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제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반작용? 내지는 어쨌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그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다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거를 못 하겠다? 저는 그거는 뭐 지금 뭐 무언가가 뭐 꺼리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저는 저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러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꺼리 끼는 게 없다면 지금 당장 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유죄가 나긴 했지만 유죄가 났기 때문에 케이스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내가 도지사를 내려놓고 깨끗하게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잠해졌거든요. 심지어 유죄가 나왔는데도 이광재 지사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죄가 나왔음에도 그런 게 있다면 무죄가 나온다면은 얼마나 반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위직이잖아요.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뭐 법원 가서 무죄만 받으면 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세상 살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거대 야당의 전직 대표인 만큼 선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은 뭐 그야말로 총공세입니다. 뭐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법사위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현안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조사는 왜 하냐면요. 국정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과연 국정의 특정 사안,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국정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너무 이것도 과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요 돈과 관련된 부패 정당, 비리 정당 그런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러한 좋은 정치적인 호재를 만났는데 그냥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은 자꾸 뭐 더불어 뭐 돈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대당을 폄하하는 그런 것은 조금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법사위에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그래서 추궁해가지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여러 가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냥 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고 이러한 호기스러운 기회를 국민의힘은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러한 공격에 민주당은 참 지지율을 지켜야 된다라는 큰 숙제가 남겨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국정조사 카드까지는 좀 무리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에 제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그 의혹도 거론을 했는데 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의혹만 가지고는 뭐 민주당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보센터를 설치를 하면 또 제보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증언 또 뭐 정황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당으로서 존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상당히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할 만한 아이템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호재죠. 호재니까 뭐 정치 공세도 할 수 있고 의혹 제기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도 현안질의 국정조사하면 안 됐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정부의 행정이라든가 이게 정책이 아닌데 이거를 국회에서 현안질의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국민의힘만큼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왜냐하면 직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 그리고 행정 실패에 대해서도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행정이나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들의 범죄 의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다른 당의 정당의 어떤 부정이거든요. 그거를 정부의 뭐 정책이나 행정에 잘못된 걸 견제하고 따지는 그 형식을 빌어가지고 하겠다고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물론 정치 공세나 추가적인 의혹 제기는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상대당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호재를 이용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뭐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조사를 반대하긴 했지만 나중엔 다 현안 질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사안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실패예요? 이걸 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요? 법사위를 통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는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국가가 행정 실패를 하거나 그런 거면 해도 되죠. 견제 차원에서. 그러나 이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의 일인데 이걸 왜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고 국정조사를 합니까? 현안 질의까지는 할 수 있다. 현안 질의도 부적절하다. 아니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행위는. 그러나 국회에서 현안 그렇죠. 질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고탄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이런 것이 임박했다는 그런 예고탄으로 읽히거든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 논란, 사법 리스크, 거기에 송 대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 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이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예고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번 건 수사도 진작에 시작됐는데 지금 터뜨린 건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을 사면 초과로 만드는 검찰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전체가 비리와 부패 혐의가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법적인 문제를 갖고 체포동의안을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번에는 부결시키지 못할 거다.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이제 최재선 전 정무수석은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어쨌든 집권 세력이 검찰권을 갖고 하나하나씩 이제 꺼내서 뭐 야당을 좀 타격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검찰권을 이용을 한다. 조사와 수사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피해 의식만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해요 수사를? 그럼 언제 하냐고요? 그러면은 뭐 한 달 있다 하면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고 시기를 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일단은 3만 개의 녹취 파일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시점이 맞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검찰이 정무적인 정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야당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검찰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번 사안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고 큰 부패와 비리 혐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이 최재성 수석의 말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따져야 되지만 최재성 수석의 말도 따질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공소장이 뭐 이렇게 그 공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녹취가 언론에 흘러 들어가서 증거 자료가 흘러 들어가서 피의 사실이 공표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재성 수석의 문제 제기가 저는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근데 이 녹취를 검찰이 제공했을까요? 그럼 어디서 제공할까요, 이거를? 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는 검찰에서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라고 좀 봐요. 물론 딴 데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보고요.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수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검찰이 이게 기획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게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사의 정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고려된 듯한 그리고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의혹의 부분은 지금 일제 그 시대 그 강제노동 피해자 제3자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또 의혹이 욕구가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욕구가 또 저는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듣기로는 왜 그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달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총선이 너무 가까워 임박해서 하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반전시킬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그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봤을 때 뭐 한 번은 최재성 의원의 말을 물론 선후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은 우리가 잘못한 거를 먼저 해명해야 되는 게 먼저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치를 하고 기획하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 것이라는 것만은 또 하나가 분명한 또 한 가지의 사안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됐어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전에 이제 JTBC 방송 출연하고 왔었는데 거기서는 검찰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 작년에 이미 입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받았을 거 아닌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도 만약에 녹취를 흘렸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동안 기자분들이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취재원 보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검찰의 그 행태에 대한 의혹, 이것까지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쓰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JTBC가 그 전에 이것을 확보를 했다? 근데 이제 이걸 튼다? 저는 제가 공보 18년 이상 했지만요. 언론의 특성상 이렇게 좋은 기사거리가 있는데 이걸 1년 기획을 하듯이 이렇게 놔뒀다가 튼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뭐 그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니까 그 JTBC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녹취 사실을 흘렸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예. 자, 어쨌든 이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사별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주말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조사를 했고 핵심 피의자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요. 현역 의원들 줄소환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반응이 굉장히 있잖아요. 반응이 있는 거일수록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걸 이제 경주마식 보도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도를 하는 사안이 나타나면 근데 이미 이 사안은 경주마식 보도 국면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검찰은 그 언론의 어떤 이 경주마 그 달리는 경주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도 그 수사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장인상 때문에 들어왔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측근들 만나기도 했고 연대와 공선 뭐 모임도 있었는데 6월 귀국 때 이게 좀 비명계 결집의 계기가 될까? 자, 이런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회로 와, 당이 어려워졌다. 이재명 당대표와 좀 연루가 됐다.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대표를 조금 어렵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내가 좀 그 빈 공간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우리 비명계 의원들 좀 총선에서 공천을 좀 챙겨줄까? 이런 식의 전략적인 접근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당은 좀 뭉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비명계 의원들이야 뭐 문제 제기는 계속 하겠지만 일단은 지지율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주 조사, 다음 주 조사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막 하락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이 나오면 이낙연 당대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옳거나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어려움, 당의 어려움을 본인의 정치적인 재기에 이용한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주면은 오히려 역풍 불어요. 이낙연계 뭐 호남에서 심포지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위기는 위기인데 뭉칠까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또 대안 세력으로 따로 제가 정치권을 그 커튼 뒤에서 20여 년 들여다봤는데요.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 조급함이 망치는 거죠. 항상 정치인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을 때는요. 국민의 콜을 기다려야 돼요. 호출을. 근데 국민의 호출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국민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조급하게 나오는 순간 자기도 끝나요. 그리고 국민은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그 안 좋은 상황에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된 정반대의 대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지금 전 대표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뭐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뚜렷하게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뭐 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의 필요성으로서 국민이 호출해 줄 때, 당이 호출해 줄 때 나오시는 게 가장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혹시 떠오른다 해도 국민이 호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20년 국회에서 커튼 뒤에서 보시는 강성철 전직 보좌관 출신의 정치평론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도 뭐 시끌시끌합니다. 전광훈 목사 리스크로 여전히 좀 국민의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걸 수용하면 제가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독자정당 창당을 내가 한두 줄 미루고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거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천권 폐지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 당무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저렇게 저 한 목사분의 개인적인 저런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전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한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들이 정광훈 목사 결별하겠다, 절연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스토커처럼 지금 국민의힘을 붙들고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얘기에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광훈 목사와 좀 연루돼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정광훈 목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명확한 당의 조치가 먼저 우선이 돼야지 자꾸 그것을 미적거리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징계를 하게 되면은 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광훈 목사의 저런 얘기들은 무시하시고 당에서 취할 조치들을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도 저런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 신당 창당할 거야 그랬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했다. 신당 창당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뭐 그럼 누군가요? 그냥 국민의힘 당원 중에 몇 분이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뭐 지도부에 누군가가 얘기했나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는 저분의 가벼움과 저분의 무책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좀 신중했었는데요. 그 입 당장 닫아달라 오늘은 발끈했습니다. 자, 진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면은 우파 천하통일 이런 발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그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적인 감정 해소, 사적인 보복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근대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요.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그 제도의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저런 뭐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 앞으로 뭐 입당도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걸 설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게는 정광훈 씨는 뭐 접근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런 게 뭐 바늘도 안 들어가겠구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똑같이 뭐 말로 대응한다? 뭐 감정적인 해소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권 자체가 이미 제도예요, 제도. 제도기 때문에 바깥에서 시민단체들처럼 이야기하고 떠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 저런 얘기에 반응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게 무풀이라고 하잖아요. 무풀. 악플보다 무풀. 무대응이 제일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제도로서 저런 말이 조금도 국민의힘으로 스며들 수 없다. 치고 들어올 수 없다. 빈틈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또 글을 남겼는데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도부 리스크다. 이 얘기와 함께 지금 내가 전광훈 사태에 침묵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해촉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좀 너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도 역임을 했고 대선 후보도 역임을 했고 경선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뭐 윤석열 후보에게 졌잖아요. 그럼 당이 큰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의 큰 어른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 그런 상임 고문으로서의 뭐 해촉됐지만 당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무슨 사안마다 그냥 다 시비 걸고 서로 그냥 뭐 SNS상에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좀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해촉을 두고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다 이 얘기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 말도 좀 덧붙였는데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용산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신에 만약에 용산의 뜻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이랬으면 김기현 대표는 정치력이 더 의심받겠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기현 대표는 이게 정부 여당의 대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드는 거는 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도 비난과 쓴소리는 좀 다르잖아요. 좀 점잖게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 뭐 시장 말로 뭐 뼈 때리는 네. 뼈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 감정을 쏟아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사회 지도층이 보여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걸 좀 자중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나중에 더 이렇게 지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은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모든 것이 저거는 용산의 뜻이라고 의심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의 자체 정치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총선을 치르려면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치르실 게 아니라면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치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 정당이 건강하고 자체적 정치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은 홍 시장 해촉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의 오발탄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릅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발탄이죠. 지금 친윤 쪽 의원들도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 안 할 뿐이지. 사적으로 얘기 나눠보셨어요? 예, 다 확인을 했고요. 이른바...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윤 대통령이 홍 시장님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극우 세력하고 단절하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에요. 자, 김 대표가 홍 시장을 해촉한 건 윤심이 아니라 완전히 오발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윤 쪽 의원들도 지금 들어오면 이런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보면 상당히 조급한 모습, 신경질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최고위원들은 자꾸 말실수하고 사고치고 하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말씀 점잖고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기자들에게 대한 반응 때문에 그래요.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솔직히 당대표한테 묻고 당대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취재 의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현안마다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나 질문 안 받겠다고. 그거는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발 통 큰 정치 하시라. 다 품고 홍준표도 품고 유승민도 품고 이준석도 품고 여권이 하나가 돼야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지. 아유 나한테 시비 걸고 비판하는 사람 다 발로 뻥뻥 차버릴 거야. 그렇게 뺄셈 정치에서 여당 당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래서 넉넉하고 좀 통 큰 마음.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좀 결속시키고 안정화시키는데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넉넉한 마음 가지시려고 해도 발언 논란이 오늘 또 터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사이비 종교죠. JMS에 비유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 터진 발언
설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태용호 의원은 뭐 보좌진들이 비공개하는 뭐 그런 것에 뭐 실수로 올렸다. 네. 그래서 나는 셀프 윤리위의 심판과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용호 의원도 결국엔 조급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는 일본의 뭐 외교 청서, 방위 청서가 미래로 가자라는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이다. 네. 그 방위 청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미래관계로 가자라고 하는 화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만 앞서면 그 의혹이 자신의 공천, 그러면은 내가 뭔가 공헌을 해야지, 내가 무슨 입장을 대변해야지, 그런 욕심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으로써 당의 안정화를 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런 말실수 계속되고 행동 실수 계속되면은요, 최고위원이라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스스로 윤리위 징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리위에서 징계가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김기현 당대표의 어떤 정치력의 시험 때는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용서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정치력이 저는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의 말 한마디가 진짜 제도처럼, 법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판사 출신이신데 왜 그걸 모르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장수철 소장의 말대로 지금 모든 것에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니까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급선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김상일 평론가께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가십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귀국 문제를 비롯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는 송 전 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당 대회에 앞서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퇴 수습을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해서 JMS 민주당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를 막말로 오염시키는 데 책임을 지고 국회를 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려 한다는 포퓰리즘 비판에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지금의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2배 높여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리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겁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유치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에 여당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합작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재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야당도 국민의힘이 여론에 밀려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비판했지만 추가 논의 가닥에 동의했습니다.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의견이 나오면 또 뒤집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야 간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가운데 연간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재정 준칙 법제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정 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예타 기준 완화 논의는 잠정적으로 미뤄졌지만 이와 맞물린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새 차를 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해는 출고 대란은 해소됐지만 한 번 고장나면 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신형 모델이지만 엔진 배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 달 넘게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부터 언제 새 부품이 들어올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구형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종의 부품이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차량도 대기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 수리하는데 기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 한 곳에서만 차량 수십여 대가 길게는 5개월 넘게 기약 없이 부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망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 대기자가 560대라고 들었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생산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트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엔 수리용 부품으로 불똥이 튄 셈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수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신차 출고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지금 새 차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부품 회사는 그것부터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용 부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측은 엔데믹 이후 판매 증가로 일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 증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당장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월간 자동차 수출액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64% 늘어난 65억 1,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26만 2천여 대로 2016년 12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별로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각각 9만 9천여 대와 10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2%와 49% 늘었습니다. 네, 거대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지만 우리나라 국제 수지는 저조한 성적표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며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건데 하반기는 돼야 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째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저조한 성적의 결정타는 대중 수출입니다.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며 올해부터는 회복할 거라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입국 정상화 이후 급증할 거로 예상됐던 중국인 관광객도 다른 나라에 비해 확연히 적습니다. 예전에 명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직 막 대륙분들이 많이 오신다기보다는 중화권 분들 중에서는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 우선 내수 중심으로 살아나는 중국의 경제 구조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서비스, 옷이나 화장품 소비가 늘었을 뿐 대외 거래는 부진한 겁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성장할 때 우리가 받는 성장 효과는 0.08%포인트로 과거처럼 제조업 위주로 성장할 때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때 쌓인 재고가 아직 많고 우리나라에서 사가던 부품을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에서 가져가던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낮아진 효과를 그나마 체감하려면 산적한 IT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고 대외 부문까지 온기가 도는 하반기는 되어야 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글로벌 IT 경기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동해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5년 만에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며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2함과 미국의 벤폴드함, 일본의 아타고함이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방어훈련을 위해서입니다. 3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건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 불과 2달 만에 훈련을 재개하는 건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쏘아 올리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훈련에서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일련의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3자간 훈련 일정을 좀 정례화하면 보다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좀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한일 양국의 외교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국장급 대화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열리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협의회에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과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 한미일 협력 현황이 논의됐습니다. 양국은 안보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도감청 정황이 없었다는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대통령실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20명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특대형 보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기밀 유출 범인이 잡혔는데 김 차장은 무슨 근거로 문서 위조란 결론을 내느냐며 말 바꾸기와 뻔뻔한 해명이 도청보다 더욱 절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여러 일정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인터넷 정보를 통해 폭발물을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24살 기무라 유지 씨가 검찰로 호송됩니다. 기무라 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효고현의 기무라 씨 자택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파이프, 태블릿 PC 등을 압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의 범인과 마찬가지로 기무라 씨도 인터넷을 보고 폭발물을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의 파편 일부가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데 이어 폭발물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현장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피의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며 소지품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その人だけよ、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は。だから警備の人らな、おかしいなと思って、ちょっとリュックの中確認させてくださいとかあっても。 현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제압에 처음 나선 것도 경호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54세 어부였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일정과 동선이 자민당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G7을 앞두고 요인 경비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私から要人の警護の徹底を警察庁に指示したところであり、警察庁から改めて警護の強化を全国警察に指示し、直ちに強化がなされたと承知しています。 하지만 허술한 보안과 미숙한 현장 초기 대응까지 경호 체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경호 체계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선거 유세장에서 폭발물 습격을 당한 뒤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방송 네트워크 ANN이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5.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서 10.2%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도 신도들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6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JMS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온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의 성범죄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정 씨의 성범죄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JMS 2인자 김모 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준유사강간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교회 회의에서 정 씨의 범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이 조직적으로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피의자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JMS 2인자와 함께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은 A 씨는 YTN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명석이나 JMS 변호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라,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다 시켜서 그렇게 진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JMS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말 그들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면서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명석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 중에 사자가 탈출해서 관객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이리저리 날뜁니다.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 철망 밖으로 뛰쳐나가자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뀝니다. 무대 주변에 있던 서커스 단원들이 우리 안으로 숨어들고 관객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난 15일 중국 허난성 로양의 한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산시성에선 서커스 무대를 탈출한 호랑이가 아이 2명을 물기도 했습니다. 영세 서커스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020년 충칭에선 번지점프대 개장 행사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줄에 매달아 강제로 떨어뜨렸고 이듬해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택배가 유행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总数是156只，把2道后门一关，所有的猫狗肯定全部闭死在里面。 2009년 동물학대 방지법 초안이 발의된 뒤 매년 양회 때마다 이색 안건으로 소개되지만 법제화는 아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립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건조함도 달래주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되겠는데요. 다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로 봄비치고 양이 많겠고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중부와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2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는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